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접어들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업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창업 초반만 하더라도 모자란 사업 자금 투자받으러 다니느라 또 일감 따내느라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니며 고생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회사의 체계도 바로 세우고 직원들도 추가로 고용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 같아 몸은 힘들지만 뿌듯한 마음입니다. 몇 년을 휴일도 없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 고생할 때 몸 축날까 싶어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이르게 된 지금은 또 역시 저 못지않게 가족들이 제가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게 바로 가족인 거겠죠? 내가 가장 힘이 들 때도 가장 기쁠 때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잘된 것을 순수하게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게 별거 있나 싶어요. 이렇게 서로 진심으로 아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 곁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생에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액세서리에 관심이 참 많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손재주도 나쁘지 않아 수도권 유수의 미대에 진학해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었을 때 참 많이 기뻤어요. 부모님도 제 뜻을 지지하고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제가 특히나 그중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보석을 디자인하는 일이었어요. 저희 집이 대단한 부잣집도 아니었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기에 사실 다양한 보석을 잘하면서 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반짝이는 것들 예쁘게 세공된 장식품들을 구경하는 일이라면 사족을 못 썼던 저였습니다. 디자인 쪽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워낙 손재주 많고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디자인 일은 일을 하면서 워낙 수정이 많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고대하던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제 청춘 갈아서 바쳐가며 몸 부서져라 일해야 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고 디자인이라는 게 유행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공부도 많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시장 조사도 필수적이고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수 없는 수정 끝에 간신히 결과물 하나를 낼 수 있으니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디자인 업계에서 포트폴리오 하나 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부터는 정말 회사 일에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제 생활이랄 게 없이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사람 만나는데도 소홀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워낙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어 했는지 잘 아시는 부모님이셨으니 차마 말리지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팔 청춘 저 예쁘고 아까운 나이에 데이트 한번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일에 찌들어 사는 걸 보고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나마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건 승진한 이후부터였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니 저도 어느덧 30대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집이었지만 항상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셨던 편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커서 내가 하는 일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서로의 삶을 응원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30 넘어서부터는 주변 직장 동료분들이나 부모님 소개 등을 통해 선자리에도 종종 나가곤 했습니다. 요새는 결혼해도 맞벌이 원하는 경우가 많아 제 회사 생활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제 직업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보석을 디자인한다고 하니 값비싼 물건 다루는 일을 하는 저를 허영심 있는 여자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요.
물론 제가 보석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보석 보는 눈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업무적으로 고가의 보석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저도 그저 월급쟁이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타서 쓰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며 사치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저라고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 은근히 생각 없는 여자 취급을 하는 남자들 대하고 있자면 정말이지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을 그저 사치품 다루는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취급하는 남자들 때문에 저 역시 선입견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을 할 생각이었고 제 재능이 허락한다면 보석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일을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회사는 다르지만 보석 유통과 관련한 일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의 특성상 저 같은 보석 다루는 일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확실히 보석 취급하는 일 한다고 허영 있는 여자 취급하거나 제1 액세서리 따위 만드는 가벼운 일 취급하는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기는 했죠. 확실히 주얼리 관련 사업을 여자들이나 좋아하는 사치품 사업 따위로 폄하하는 남자들보다는 보석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었고 말도 예쁘게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제 일을 항상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형서 씨는 가만 보면 여자들 심리를 참 잘 아는 것 같아 주위에 여자들도 많을 것 같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면 항상 당황하면서 손사래를 지며 나한텐 자기밖에 없다며 입에 발린 사탕 발림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유순하고 동글동글해서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사적인 인간관계도 좋은 편이었고 특히나 이성한테도 매너를 잘 지키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여동생이랑 워낙 사이가 좋다 보니까 확실히 남동생보다는 다른 점이 많거든. 같은 성별이 아니다 보니까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많고 사내 녀석들이랑은 기분이 상하는 포인트 같은 것도 다르다 보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일찍부터 이성에게 센스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운 데는 돈독하게 지내는 여동생의 영향이 크다는 뜻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참 좋게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오빠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동생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오빠들 솔직히 잘 없잖아요. 당장 저희 오빠만 해도 전형적인 평범한 오빠고요. 그렇다 보니 제 남편 같은 오빠를 둔 여동생, 후에 제 시누이가 되었던 여성분에게 자연스럽게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과 사이가 좋다는 것 또한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나 여동생과 오순도순 살갑게 지내는 오빠라니. 여동생 입장에서 오빠를 저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여성들이라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생각일 거예요. 여동생에게 합격점을 받은 오빠들은 보통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되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저랑 데이트하면서 제 반응이 좋았던 디저트 따위를 발견하면 분명 자기 여동생 입에도 잘 맞을 거라며 꼭 하나씩 챙겨서 집으로 들고 가곤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한테 점수 따려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여동생을 살갑게 챙기는 모습을 보니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가정적이라는 남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저렇게 여동생에게 향하는 살뜰한 애정이 결혼 후 나에게 향할 거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일할 때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일이 많아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지친 저를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라고 쓸데없이 자존심 내세우는 일도 없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져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적어도 가장이라면서 남자랍시고 꼬장꼬장하게 굴어서 마누라 속 뒤집게 만드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항상 내게 자상하게 잘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딱 제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배우자감이었습니다. 저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남편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듣곤 했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신우이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제게 언니 하면서 살갑게 다가오는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정말 반가워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저를 들들 볶길래 대체 어떤 분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예쁘고 세련된 분이니까 우리 오빠가 목을 맨 거구나. 저보다 2살 아래라는 신우이는 자기 오빠처럼 싹싹하게 사람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건 처음 만나는 예비 올케인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하면서 종종 남편과 신우이 셋이서 함께 만나 식사 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가 있다는 카페도 추천해줘고 하며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자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곧 결혼하게 되면 한 가족이 될 사이이니 시댁 식구 모두와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도 했지만, 특히나 신우이는 제 또래인 젊은 여성인데다가 워낙 남편인 오빠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저 역시 얼른 신우이와 가까워져서 돈독한 남매지간인 2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금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만들 수가 있지? 신우이도 한참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 나이였고, 보석 디자이너라는 제 직업에 그동안 제 손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 제 손을 탄 것 중 가장 자신 있는 것은 거금을 들여 직접 선물하기도 했어요. 승진을 했다 해도 여전히 월급쟁이인 제 입장에서 부담이 될 만한 지출이었지만, 그만큼 신우이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기도 했고, 솔직히 환심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내가 빼놓지 않고 꼭 하고 다닐게. 오빠는 어쩜 이렇게 센스 있는 언니를 다 만나고, 우리 오빠지만 참 복이 넘친다니까. 제 오빠 팔짱을 끼고 선물 받는 귀걸이를 달고 좋아서 폴짝폴짝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꼭 10대 소녀 같아 그때는 귀엽게 느껴졌어요. 다 큰 성인인데도 오빠와 스킨십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신우이였습니다. 셋이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저와 남편이 아니라 신우이와 남편이 커플인 줄 알고 응대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것도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만 여겨져서 웃고 넘어가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조짐이 보였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일하느라 바빴고, 남편도 회사 생활하느라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이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짧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지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몇 년 준비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시가가 경제적으로 아주 넘쳐나고 부유한 집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딸 자식 굶길 정도의 집안은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시부모님 도움을 받아가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동생 기죽을까 걱정된다며 용돈도 자주 주는 편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트집을 잡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혼이라 아직 통장을 합치지도 않았고 아직 생활비에 손을 대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생활비에 손대는 것도 아니고 남편 모아둔 돈으로 용돈을 주는데 그것까지 제가 입을 대는 것도 애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신우이에게 선물했던 제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후로 신우이가 몇 번 지나가는 말로 언니가 디자인한 보석 더 갖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 선물할 때 꽤 부담을 가지고 지출을 하기도 했고 결혼한 직후에는 남편과 반반 지출해서 마련한 수도권의 전셋집 대출금을 갚느라고 경제적으로 다소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우이는 한마디로 가족들 사랑을 한몸에 받는 철부지 막내딸의 전형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는 게 훨씬 어린 부분이 있는 신우이였어요. 솔직히 요즘 신혼집 대출금 갚느라고 오빠나 나나 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 철없이 저런 요구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부한테서 아예 얻어가는 게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오빠한테 용돈은 또 용돈대로 넉넉하게 타가고 있었잖아요. 몇 번 그렇게 선물 받고 싶은 티 낼 때마다 눈치 없는 척 넘기기도 한두 번이지. 저 한창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며칠을 이어졌을 때 그날도 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돌아왔는데 본가에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 오빠랑 야식 먹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신우이 보니까 솔직히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다시 제 보석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그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말았죠. 아가씨, 요새 저희도 많이 빠듯해요. 요즘 집값이 한도 푼도 아니고 그거 몇 년을 갚아도 언제 다 갚을지도 모르는데 아가씨가 좀 봐주세요. 네? 날카롭게 한 소리 하려던 걸 간신히 누르고 이렇게 유하게 농담하듯이 거절 의사를 돌려서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신우이 표정이 창피하다는 듯 발갛게 달아오르며 굳어버렸지만 새벽에 들어와서 야식 먹는다고 거실에 어질러져 있는 것만 봐도 저도 모르게 피로감이 몰려왔기에 거기까지 신경 쓰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요새 많이 바빠서 당신도 신경이 날카롭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지연이도 요새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도 쉽지 않아서 가뜩이나 많이 의기소침해하는데 우리 집 와서 쉬는 것까지 너무 눈치 주지는 말자.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눈치를 줬다고 그래. 눈치를 주는 것 같으면 결혼한 오빠 신혼집에 하루가 멀다고 와서 죽치고 있으면서 야식까지 시켜 먹고 새벽까지 놀 수가 있었겠어? 남편이 제가 무슨 신우이 문전박대라도 한 것처럼 서운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들 야식 먹고 노느라고 어질러 놓은 거 새벽에 퇴근해 피곤한 몸으로 다 정리하고 치운 게 누구인데. 왜? 아가씨가 내가 눈치 준다고 뭐라고 해?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나 요새 12시 넘어서까지 야근하고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출근해서 만날 피곤하는 거 알면서 꼭 그렇게 새벽에 요란하게 배달음식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고 어질러 놔야겠어? 당신 여동생 기 죽는 건 그렇게 걱정되면서 마누라 몸 축나는 건 걱정도 안 돼? 아니, 내가 꼭 지연이만 편들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그게 편들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면 뭔데? 솔직히 아가씨도 그래. 결혼 전에야 미혼인 오빠가 편하게 어울려서 놀았다 하더라도 엄연히 지금 이 집은 나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 나한테 매번 허락 안 받고 놀러 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그래도 놀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 생활에 방해가 안 될 시간까지 있다가 어지르지 않는 게 상식 아니야? 솔직히 남의 신혼집에 하루가 멀다고 자고 가는 거 그거부터도 나는 이해가 안 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사이좋은 남편과 신우이 남매 사이가 좋기만 보였는데 막상 제가 결혼해서 이 집 식구가 되고 보니 신우이랑 남편 사이좋은 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자기 오빠한테 어리광 많이 부리던 신우이는 오빠에게 배우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어리광 부리고 응석바지 행사하며 오빠 곁에 착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여동생과 와이프 사이에서 적절하게 줄을 타지 못해 쩔쩔매던 남편도 시일이 지날수록 은근슬쩍 자기 여동생 편부터 들기 시작하더군요. 누가 자기들 사이좋은 거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배우자인 오빠의 아내인 제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는 게 전부였는데 그런 제 요구가 과한 건가요? 처음에 제게 언니 언니 하며 살갑게 달라붙던 신우이도 계속해서 선을 넘는 행동에 제가 지친 기색을 보이자 자기 식구들처럼 제 어리광 받아주지 않은 올케에 대한 태도가 묘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정말로 마음먹고 한 소리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건 좀 줄었는데 대신 이제 남편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내 집 어지르지 말고 새벽까지 신우이랑 밖에 나가 놀라고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동안 여자 대할 때 참 센스 있게 굴던 사람이 눈치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자기 여동생 문제만 얽히면 저렇게 팔불출이 되어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기 바쁘니 제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만한 일이었어요. 와중에 제 엄마 아빠인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엄청나게 매몰차게 대한 것처럼 몰아가기라도 한 건지 시어머니가 저더러 서운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 애가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다소 철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걔가 처음엔 너를 얼마나 반겨줬니? 자기 딴에는 오빠 철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다가가 봤는데 네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 애가 얼마나 서운하고 기가 죽었겠어? 기가 죽는데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제 남편 팔짱 끼고 나가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느라 남편 들여보내지도 않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악하기 짝이 없는 시누이였지만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무슨 5살짜리 여자애라도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동생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가에 시집을 오면 며느리도 딸처럼 아껴주지 않으실까 유복한 집안 분위기에 저 또한 며느리로서 잘 녹아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가 식구들에게 점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기들 모든 생활의 중심이 당신들 딸내미이고 저야 그런 딸내미 심기를 거스른 이방인에 불과하니 어떻게 저들에게 섞여들 수가 있었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대놓고 저희 부부 사이에 회방을 놓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철딱서니 없게 굴기 시작하는 신우이였습니다. 오빠, 나 동남아 가고 싶었는데 나도 데려가, 나도. 제 오빠 옆구리에 찰싹 붙어서 유치원생이라도 된 것처럼 앵앵대며 저렇게 때를 써대는 신우이였어요. 문제의 여행은 저희 결혼 1주년으로 간만에 남편과 휴가를 맞춰가게 된 동남아 여행이었습니다. 지금 부부 결혼 첫 기념일 여행을 가자는데 시누이인 자기가 끼어들겠다고 저 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안 할 법한 짓거리에 혀를 차기도 잠시 슬쩍 제 눈치를 보는 듯했던 시어머니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래, 얘 요새 우리 지연이도 공부한다고 기운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따뜻한 공기도 마시고 좀 쉬다 오면 더 능률이 오르지 않겠어? 시누이 저런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정도만 달랐지 시어머니라고 크게 다를 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아들 내외 첫 결혼기념일 여행을 자기 딸 자식 끼워서 망칠 생각을 한답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판 부부싸움을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신경을 슬그머니 건드리며 깔짝깔짝 저를 도발하던 시누이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도 그게 개념 없는 행동이라는 걸 몰라서 저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확인받고 싶었겠죠. 눈에 가시인 올케인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제 오라비가 마누라인 저보다 여동생인 자기를 더 아낀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신우이의 개념 없는 행동은 저희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했더라면 신우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한들 그렇게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았다면 신우이가 감히 저런 짓거리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 남편 역시 원흉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애가 얼마나 답답하고 가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입장 바꿔 생각해서 우리 둘만 가기로 한 여행에 내가 우리 친정오빠 데리고 간다고 하면 당신 그렇구나 하고 잔말 안고 따를 거야? 아니잖아. 아니, 거기서 갑자기 형님 얘기가 왜 나와? 내 입장에서는 다를 바 없는 소리야. 당신 진짜 그걸 몰라서 물어? 제가 왜 화를 내는지 뻔히 알면서도 눈만 도르르 굴리며 딴소리하는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평생 든든한 제 마누라 편 돼줄 줄 알았던 남자가 고작 어린 여동생에게 휘둘려 제 가정 건사도 제대로 못하는 덜 떨어진 놈이었다니 제 발등을 찍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남의 속 뒤집어 놓고도 자기 오빠가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저 같은 여자한테 주기에는 치가 떨렸던 모양이에요. 저를 볼 때마다 신우이는 세상에서 자기 오빠 같은 사람 없다며 저렇게 가정적이고 자기 여자만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며 언니 시집 참 잘 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처럼 시집살이 안 시키는 집안이 또 어디 있어요? 언니도 결혼 생활 참 편하게 한다.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 코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장 저 좋을 대로 설쳐대는 저 신우이 꼴을 막지도 못하고 시가 방패막이조차 안 되는 남편이라는 놈을 있는 대로 추켜 세우며 꼴값을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으면 너도 여동생에게 푼수같이 퍼줄 줄이나 하는 덜 떨어진 놈 만나서 나같이 고생하고 살라고 속으로 욕을 해주었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일로 피로가 쌓이던 차에 가정 문제도 원만하지 않으니 몸도 많이 상했어요. 결국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휴직이라는 걸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신우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즈음에는 저도 신우와 잘 지내야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고 그저 내 눈에 최대한 띄지 않아서 스트레스라도 덜어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신우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핸드폰 좀 열어봐. 뭐라고? 당신 요새 휴직했다고 집에만 있는 척하면서 나 몰래 밖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휴직을 하는 와중에는 이전에 맡은 프로젝트에 잔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종종 회사에 나가기도 하고 계약 문제로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제가 무슨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라도 만나고 다니며 바람이라도 피운 것처럼 득달같이 제게 달려들면서 휴대폰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애초부터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 지연이가 분명 당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자 만나고 있는 거 똑똑히 봤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 지금 네 동생이 나랑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봤다고? 그 한마디 했다고 네 마누라를 밖에 나가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여자로 만들어? 이번에도 또 그 망할 놈의 신우이. 하다 이제는 그 여자가 저를 제 잘난 오빠 놔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미친 여자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저도 이제는 폭발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당장 아가씨 내 눈앞에 데려와. 내 눈앞에 데려오라고! 멀쩡한 사람 누명을 써도 정도가 있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이 있어? 자기 오빠 가정 깨리고 작심한 게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누명을 씌워? 얘가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자기가 찌르니까 괜히 화내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 네 놈도 똑같아. 지 세연이 안 입고 게 생각하는 거 뻔히 알면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휘둘러서 감히 네 마누라한테 이따위를 대? 너 이렇게 모자란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너 같은 거랑 같이 살지도 않았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제 동생 한마디에 죽일 듯이 저를 잡으려 드는 저 남편이라는 인간도 야속하기 짝이 없었으나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저 오빠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외도 누명까지 씌우는 신우이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치가 떨려서 더럽고 치사해서 저것들이랑 가족이랍시고 엮여서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죽일 듯한 기세로 남편 놈하고 이판사판 개싸움을 벌였고 그날의 갈등은 결코 봉합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준 일이었어요. 소송은 지저분하고 갈 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것들에게 당한 게 적지 않은 저로서도 이를 뿌듯 깔고 준비한 소송이었어요. 신우이라는 정신나간 여자가 저 누명 씌우려고 회사 일로 외출하는 거 미행까지 알게 되었을 때는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날 외출해서 누군가를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문제의 인물로 지목한 회사 거래처 남성 외에 저희 팀 팀원인 여자 직원이 2명이나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두가 제 부정이 사실이 아닌 억울한 모함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고마웠지만 제 이혼 문제로 이렇게 치욕적인 일을 겪은 것도 모자라 타인에게 이런 사정이 알려졌다는 것까지 제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고하게 제 불륜을 주장한 신우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었고 거기에 팔랑팔랑 넘어간 남편놈 역시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고요. 지저분하고 지긋지긋한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난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이나 당연히 제 쪽에 유리하게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 한들 저 어처구니 없는 이혼 사유에 제 속이 썩은 건 변함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미친년 아니야? 걔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다니? 아우 징그러워 죽겠어. 제정신이면 어떻게 세연이 불륜 누명까지 씌워서 지 오빠 이혼을 시킨대? 야 됐다 그래. 그냥 돈 밟은 거야. 그런 미친년들하고 계속 살다가 무슨 꼴까지 더 봤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 싹 다 잊어버리고 나랑 일이나 제대로 하자고. 여자 인생에 남는 게 뭐야? 믿을 건 통장 잔고고 내 커리어 뿐이라고. 이 복장 터지는 속사정을 차마 친정 부모님께도 다 털어놓지 못하고 가장 믿는 친구 하나에게 쏟아부었더니 일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처럼 주얼리 디자인 일에 인생을 건 가장 신뢰하는 직장 동료이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새로이 시작해 운영하고 있는 제 회사를 함께 세워준 든든한 이사진 중 한 명입니다. 그 징글징글한 인간들과 더러운 인연을 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도 이혼은 이혼인지라 마음 다잡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친구 말 맞다나 정신 시끄러운 데는 일 열심히 해서 내 커리어 쌓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었어요. 아직 휴직 기간이 끝나지 않아 여유로워진 시간 동안 철저하게 시장 조사도 하고 그동안 제 디자인을 좋게 봐주신 개인 고객님들을 통해 얼마간 투자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작은 조악하게 짝이 없었어요. 겨우 공방 흉내만 내고 시작한 작은 사무실에서 나는 대표님이네, 친구는 이사님이네 해가며 둘이서 시작한 것이 지금 회사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작은 사무실로만은 도저히 운영이 힘들어서 개인 자격으로 일을 받아 디자인 의뢰도 받고 공모전 출품도 해서 어떻게든 회사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길을 모색하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투자도 더 받아내고 2년을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뒹굴며 갖은 고생한 끝에 드디어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공에 대한 도끼가 가득 찼던 때였어요. 결혼 전보다도 제 몸을 더 혹사시키며 일에 골몰하는 저를 보며 친정 식구들이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일 덕분에 그 더러운 것들과의 악연 때문에 받은 상처를 돌아볼 틈도 없는 건 다행스러워 하셨어요. 회사 성장의 본격적인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건 저희 브랜드가 할리우드의 한 유명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애초부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반응이 먼저 왔어요. 해외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니 역으로 국내 유명인들로부터 먼저 접촉이 오기 시작했고요. 이 회사 번듯하게 키워내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이자 동업자이자 친구와 처음 약속했던 꿈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창업 후 5년, 그 이전 전신이 된 작은 회사까지 생각하면 7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혼 이후부터 내도록 이 일에 골몰했으니 이혼을 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요. 한때는 그것들 때문에 내 속이 다 헐 것 같았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옛말이 거짓이 아니었나 봐요. 내 회사 키운다고 바빠서 그런 지나간 쓸데없는 인연들은 잠시 뒤돌아볼 것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지사를 두어 진작 새 직원 채용을 해두었는데 국내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아 정작 본사의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이사님이 된 친구가 더는 채용을 미룰 수 없다고 닥달을 해서 미국 일 보고 돌아오자마자 곧장 면접장으로 가야 할 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면접관들이 있는 면접장이 아니라 아직 면접 보지 않은 취업 준비생들이 긴장한 채로 앉아있는 곳에 발길이 먼저 향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렇게 꿈 많은 미래의 젊은 디자이너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설레고 힘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전에 이때 누구보다 큰 꿈을 가졌던 저 스스로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감상에 잠기다 보니 제 곁에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올케! 올케 맞지?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보네? 처음엔 누군가 싶다가 퍼뜩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면서 그렇게 입 짧은 소리를 해대던 어렸던 얼굴에 어느덧 세월이 끼얹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오빠한테 기괴한 애착을 보이며 저를 불륜녀로 몰아 이혼까지 하게 했던 바로 그 신우이였습니다. 저 역시 내 회사에서 저 낯짝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저것이 무슨 재주로 우리 회사 서류를 통과했지? 국내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해외와 긴밀하게 일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영어 능통이 조건이었어요. 신우이가 지난 7년 엄청난 노력으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게 되는 기적을 이뤄낸 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형편없는 스펙이었고요. 하긴 전에 올케 보석회사에서 일한 적 있었지? 여기 요새 핫하다고 하더니 하필 여기에 재취업할 생각이었나 보네. 사람 이름 참 모른다. 그치? 횡설수설하는 신우이 표정이 기괴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도 저지만 저쪽이라고 제 얼굴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 입사하려고 면접 보러 온 입장에서 서로 경쟁관계나 마찬가지니 더 그렇겠죠. 어차피 말 섞을 사이도 아니고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제가 못 본 사람인 것처럼 지나치려는 걸 급하게 붙드는 신우이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말을 거는데. 그래, 우리가 피차 얼굴 봐서 좋을 사이는 아니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자고. 서로 편치 못한 사이에 아는 척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각자 할 일이나 하고 가자고, 어? 쥐 혼자 초조하게 나불대는 게 우리 회사 꼭 붙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그 집 꼴이 과히 좋지 않았다는 건 들었어요. 애초에 남을 모함까지 해 억지로 이혼시키려 들었으니 배상해야 할 것도 적지 않았고 처음부터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요.
뒤늦게 지가 바보짓한 거 안 전 남편 놈도 지 여동생 아주 혼주를 내줬다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좋게 해결해보자는 거 들은 척도 안 하고 끝까지 법으로 짓밟아놨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지 가정까지 깨려고 든 여동생을 전처럼 보긴 힘들었을 테니 그 집구석에서의 입지가 예전과 같긴 어려울 거라 예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 나이까지 변변한테 취직을 못했을 줄이야. 쉬쉬하긴 했어도 제가 억울한 마음에 제 주변인들에게는 저 무고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 저 여자가 얼마나 징그러운 짓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편히 살려고 드는 성미에 취직 안 되면 진작 남자라도 하나 잡아 시집가려 들었을 텐데 아마 그 소문이 퍼졌으면 제정신 박힌 제대로 된 남자 잡긴 힘들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 더 껄끄러운 쪽은 분명 저쪽이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저 미친 여자가 올가미처럼 제 오빠한테 집착해서 옳게 불륜 누명까지 씌워 이혼시켰다고 고래고래 소리라도 질러봐요. 저 여자가 면접장 안에 들어갈 수나 있겠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 여자 절박한 꼴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는 꼴을 보니 저를 같은 면접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회사 들어오겠다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회사 대표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온 것 같았어요. 회사 홈페이지 검색 한번 해봐도 제 얼굴이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저렇게 모자라고 악독한 것이 물을 흐리려고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지금 네가 들어오고 싶어 길을 쓰는 이 회사 주인이다. 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모자란 게 어디까지 하나 싶기도 했고요. 슬쩍 면접장에 들어가 벌써 100명 넘게 면접을 보아 녹초가 된 친구. 그러니까 회사 이사님한테 누가 왔는지 기뜸해 주었습니다. 언제 지쳤냐는 듯 눈을 반짝이는 친구와 작당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랑 같은 조로 초년독스럽게 면접장으로 들어가는 저를 보고 신우이 낯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사한테 언지를 듣고도 대표인 내 얼굴 보고 면접 보는 제 부하 직원들 눈빛이 흔들렸어요. 김지연 지원자, 영어로 우리 회사 지원 동기와 미국 시장 확장 비전에 대해 들어볼까요? 골려줄 작정이긴 했어도 사실 이건 저희 회사 면접 중에 기본 질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영어 능통자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가뜩이나 저 보고 놀란 가슴에 버벅거리며 자기 이름 소개 문장만 영어로 겨우 뱉어놓고는 땀을 비오듯 흘리는 여자였습니다. 참, 이러면 곤란한데. 여기 영어 점수 적힌 거 본인 점수 아니에요? 아니, 그게... 피차 귀한 시간 낭비라니. 그 옆에 분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제는 재미있다는 눈을 한 다른 면접관들 앞에서 정말 여기 면접이라도 온 양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쏠랑쏠랑 유창한 영어로 이 회사 비전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만든 비전이니 저보다 더 잘 설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영어의 뜻은 알아먹진 못해도 저한테 완패했다는 것만큼은 모를 수가 없는 신우이에게서 절망과 함께 짙은 열등감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네요. 요샌 학력 속이고 경력 속이고 이런 거 범죄로 법적 처벌까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다른 면접자들에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상종 못할 것을 대하는 듯한 싸늘한 분위기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신우이였습니다. 그저 긴장해서 준비한 것을 다 쏟아내지 못한 아직 가능성이 넘치는 다른 면접자들이라면 이런 일을 절대 없을 테지만 저 악마 같은 속내 더러운 여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니 가뜩이나 제 사연을 속속들이 아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저것을 짓밟고 싶을 따름이었겠죠. 당장이라도 이 세상 밖으로 꺼지고 싶은 듯한 수치스러운 표정을 눈에 한 번 더 담아주고는 천천히 일어나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가뜩이나 숨고 싶은 처지에 저를 깔보듯 내려다보는 저를 보는 그 여자 낯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나 아직도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어리둥절한 여자를 보고 결국 참지 못하고 면접과 전원이 푸하하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멍청하게 주위 눈치를 보며 두리번거리는 여자 꼴에 결국 제 입이 열리고 말았어요. 보통은 면접을 보러 오려고 치면 최소한 그 회사 대표 이름이라도 검색해보고 오지 않나? 진짜 몰랐던 거야? 여기 이 회사가 내가 세운 회사라는 거? 세상 하찮고 한심한 것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내가 여기 대표라 선언을 하니 가뜩이나 멍청한 낯짝이 더욱 멍청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터질 듯이 시뻘개지는 꼴이 모르긴 정말 모른 모양이었어요. 참 한심하고 멍청하게 사는 건 여전하다. 네 오빠 이혼시킬 에너지로 네 인생 발전적인데 좀 쓰지 그랬니? 멍청하게 생각 없이 막 사는 건 여전하구나. 이제는 적은 나이도 아닌데. 네 오빠도 이제 예전처럼 너 이런 꼴 그냥 받아주지는 않는 모양이던데. 입에 풀칠이나마 하고 살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아니 어떡해. 절망한 눈빛으로 고통스러운 듯 제 얼굴을 감싸지고 수치심에 죽고 싶어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게나 제 오빠한테서 떨어뜨리려고 그 패악을 부린 여자가 대표인 걸 알았다면 제 발로 여기 기어들어와 이 수모를 당하는 덜 떨어진 짓을 당하진 않았겠죠. 저 역시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된 일이었으나 이제는 제게 조금의 생채기도 감히 낼 수 없는 하잘것없는 것이었기에 더 속이 시원한 일이었습니다. 멍청한 것이 심보까지 더럽게 쓰니까 결과가 이렇게 형편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 오빠한테 빌붙어서 마누라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더니 결국 의지할 데도 없어서 눈에 훤히 보이는 사기까지 쳐서 감히 내 회사에 기어들어올 생각을 해? 주제를 좀 알아, 주제를. 감히 어딜 만만히 보고 요새 잘 나가는 회사라니까 꼴에 그럴싸한데 다니고 싶었니? 결국 이 수치를 견디지 못한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면접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여전히 모자라고 유아적인 면을 고치지 못한 것이 저건 평생 저리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너 갈 땐 가더라도 경력 속이고 사기친 거 너 여기까지 집어넣은 놈하고 묶어서 절대 곱게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마지막까지 그곳 도망가는 꽁무니에 그리 외쳤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으나 쥐가 먼저 내 구역 들어와 물을 흐렸으니 그들 소식을 좀 알아보았어요. 그것이 감히 여기까지 굴러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전 남편 놈 수작이 있었습니다. 딱히 제 회사를 찍은 건 아니고 하도 밥벌이 못하고 집에서 허송세월이나 하고 있으니 돈까지 먹여 브로커 통해 자격증 조작해 면접이나마 보게 만든 거죠. 그걸로 겁도 없이 저희 회사 지원한 건 그 멍청한 신우이 짓이었고요. 온당치 못한 지원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며 이리 사기친 걸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그 신우이란 여자 2번 공개 처형했습니다. 당연히 모자란 누이 돈까지 써 사기에 가담한 수습은 전 남편 놈이 하느라 제 누이에게 아주 이가 갈렸겠죠. 지도 염치라는 건 있는지 그 사기꾼은 이제 집 밖으로 기어나오지도 못한다는 것 보니 이제야 받을 뻘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때문에 저지르지도 않은 불륜녀 될 뻔한 나도 있는데 니까짓 낯짝 못 들고 다니는 것쯤이야 무슨 대수일까. 그리 속 시원히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감히 주제에 욕심낸 새로운 직원 자리는 훌륭한 인재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요즘은 해외 시장만큼 국내 시장도 커져서 일하는 재미에 신바람 안 나서 살고 있어요. 일 많아지니 이렇게 살만 나는 걸 보니 저도 한적하게 살 팔자는 아닌가 봐요. 요새 같은 세상에 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며 회사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